네, 안녕하십니까 윤희 대표입니다. 자, 금일장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26일장 기준으로 방송 시청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24일장 기준으로 리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장 상승장을 보여서 마감을 보였는데, 자, 일단은 해외장부터 좀 모니터링을 들어가실게요. 자,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세가 굉장히 좀 세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도전 구간을 들어갔고요. 이런 면을 볼 때 일단 시장 자체는 호조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해외장 기준으로 호조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변동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자, 일단 고용 지표가 저번 주부터 전주 목요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조 발표됐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한 달치를 묶어서 이제 고용 지수를 산정하는 지금 ADP와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이 두 가지 지수의 경우에는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9월에도 역시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발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고용 지표를 좋게 발표할 걸로 전망함에 따라 저번 주 목요일부터 터닝해서 매수 방향으로 차트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일단 미국 증시 상승 모멘텀이 반영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P랑 나스닥, 다우 전부 다 상승세를 좀 세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특이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원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뚫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근데 지금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한 번에 하루 만에 상승장이 세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도전 거의 벌써 이제 한 달 동안의 세 번째의 패턴이고요. 세 번째 진행인데, 자,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나서도 저항을 받고 도전을 하고 나서도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신고가를 치고 올리기에는 그동안의 매도 물량 거의 1년 가까이 쌓아왔던 매도 물량, 이 매수 물량들이죠. 1년 가까이 쌓아왔던 매수 물량의 잔여량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거. 이게 가장 일단 첫 번째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곧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자, 빠르면 정말 이르게 될 경우에는 9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금융기관들에서 예측하고 있는 건 11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경우 당연히 미국장 입장에서는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 계속해서 이제 아침장 강의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자, 미국장 입장에서는 작년도 3월 이전에 3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상승세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상승세가 만들어진 핵심 배경이 바로 현재 보실 수 있었던, 이번에 보실 수 있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작년도 3월 이제 23일, 23일장이 이제 월요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셨을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21일장 기준 발표였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돼서 현재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조치가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쌓인 자산들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매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그 시황이 남아있는 만큼 매수 추세가 도전을 계속 매주 거의 들어가고 있으나 그 모멘텀이 확실하게 이제 신고가로 계속 추세의 움직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 추세 움직임의 연속성이 부족하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장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개장 시점에서, 화요일 개장 시점에서 언급을 드릴 때, 톡방에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해외장 자체가 일단 신고가를 간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장 관련된 시황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이 캐치가 안 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아래 톡방 링크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개장 때 어떻게 시황을 안내 드렸었는지 이 시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장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들어갔다라는 것은 미국장 입장에서는 강한 모멘텀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로 이어지게 되죠. 그죠? 네, 글로벌 증시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장 입장에서도 연동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S&P 나스닥 다우존스가 올라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좋으려면 명확하게 반도체 지수가 좋아야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오일 컴퍼니가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S&P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일 기업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는 S&P 지수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기존의 증시 시장을 상당량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장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좀 심하게 무너졌었죠. 그 이유가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터닝을 주고선 상승을 주게 된 이 상태, 이 상태까지는 현재 반도체 지수 자체가 상승장을 강하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도 좋을 수 있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근데 현재 시점에서 3337선, 3337선 저항선 현재 도달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항선에서 약간의 저항 구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수 기준입니다. 반도체 지수 기준 3337선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항 발생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장 입장에서는 상승 방향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장 기준으로는 약간의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해외장 기준의 시황적인 부분이고요. 자, 우리나라장으로 정확하게 지수 체크하시면은, 자,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7선 정도 수준까지 강하게 좀 무너졌었다가, 자, 추가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무너질 수 있는 게 948선 라인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 도달하지 않고 먼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반도체 지수가 저항선이 있는 만큼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아래쪽, 위에 쪽에 있었던 1021선이 저항선이 되시고요. 1021선이 저항선이 되시는 부분이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1175선, 1175선 라인이 저항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보여줄 경우에 해당 라인에서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1021, 코스피 기준으로는 1175선 저항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저항선에서 저항 발생 가능하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여기서 저항을 줄 수 있다까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뚫고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보이더라도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3285선 저 라인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거는 이제 국내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장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285선 저항. 자, 이게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해외장과 연동해가지고 현재 차트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국내장 자체의 모멘텀이 있죠. 자, 국내장 자체의 모멘텀은 금리 결정이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죠? 8월 26일장 기준으로 발표되는 부분. 자, 8월 26일장 기준으로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바로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미리 은행권들은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 금리 인상 진행하고 있죠. 네. 사실상 이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뭐 중앙은행과 정부는 완벽히 뭐 같은 존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결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이고 너무나 그동안의 저금리 상황을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의 금리 정책이 뭐 계속 만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금리 정책은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를 미리 들어가서 현재 금리에서 너무나 과도한 금리로 전환돼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신용 비율들로 인한 경제 급락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미리 대출 규제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대출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대출, 그 다음에 주식대출, 주식담보대출 등등 이제 투자자산 쪽으로 많이 옮겨져 와 있다는 게 문제죠. 투자자산으로 이동해서 이 대출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문제이고요. 심지어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다가 이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또 추가로 끌어다가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의 대출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대출과는 별개로 주식 거래하시면서 미수 쓰시는 분들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상품들의 지금 신용 비율 주식 종목들이죠. 종목들의 신용 비율이 증가한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 비중이 증가해서 피해야 되는 상품군들이 있는데 개별 종목별로 상당히 다 다르죠. 자, 이 종목들 우리가 신용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알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라면은 그 부분 저희 톡방 아래 배너 통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건 신용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매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언급을 주시면 톡방에서 그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게 기관과 외국인이 비중이 높은데 신용을 태웠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추가적으로 미수를 땡기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제 대규모 기관들은 아니고 주로 이제 중소형에서 많이 거래를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개인 비중이 높은데 신용 비율이 높다. 자, 이런 기업들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신용 비율도 높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장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미수에 대한 대출 이자가 증가가 됐을 때 공격적으로 투매세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통제를 들어가게 될 텐데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미수 상품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당분간 진행을 못하는 증권사들이 상당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NH 쪽도 움직이고 있고 자, 증권사들별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역대 최고의 이제 주식담보대출 신용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 주식담보대출 통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추매가 어렵죠. 그래서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매수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추매를 해주지 않는 종목들은 그대로 이제 매도세를 때려맞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개인들도 어쩔 수 없이 신용 비율 때문에 강제청산이 나오면서 개인 신용 강제청산으로 미수 강제청산으로 강매도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신용 비율 높은 종목들은 전부 다 빼버리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죠. 아무리 종목 개별 모멘텀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신용 비율이 현재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외국인들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개인들이 지금 당장 금리 한 번만 딱 올려주면 언제든 투매스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틀의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거래량상으로 추후 위험해질 수 있는 종목인지 판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스타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종목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지금 신용 비율이 높은 것은 상승은 개별주의 어떤 재무 성장주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 성장주더라도 너무나 지금 적정 가치가 높은 기업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너무나 신용 비율이 많이 껴있다라면은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하지 않아요. 기관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당장 금리 결정 시점에서 단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편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결정 일어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신용 매도 물량들이 속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수. 그죠? 자, 한마디로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든 털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좀 다 빼자.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땐 이걸 개미털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개미털기가 아니라 일단 보유를 하려면은 이것을 굉장히 위태롭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빼고 안정적으로 홀딩해 나갈 수 있는 분들만 가자는 겁니다. 자, 부동산 기준으로 볼 때, 자, 부동산을 편법을 통해 가지고 70%의 대출을 받았어요. 막 신용까지 땡겨가지고 70%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이제 40% DTI 지역에서 40% LTV 지역에서 그렇게 진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부동산 가격이 한 5천만 원, 뭐 1억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팔고 싶어진단 말이죠. 팔고 싶어지기 때문에 자, 저렇게 위태롭게 사신 분들은 잠깐 떨어질 때 파는 게 오히려 맞고 자, 우량하게 쭉 10년, 20년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홀딩이 가능한 그 단가까지 내려왔을 때 가자. 그때 매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 지금 뭐 최고점이다 뭐 어떻다 하는데 이제 정말 이제 최고점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특수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들은 자, 우리가 한 5억 정도라도 지금 막 신용을 태워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좀 팔면 그때 다시 매수하겠다. 지금 이런 관점인 겁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들의 성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의 홀딩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금리 결정이 일어나기 직전인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개별주 혹은 이제 증시 전체 인덱스를 보유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구분할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캐몬의 경우에는 최근 이틀 동안에 뭐 저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의
하락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화요일 날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자,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로 얘기를 드렸었죠. 자, 최근에 계속 테마가 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로컬 생산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지금 제가 현재 녹화를 드리고 있는 화요일장 기준으로는 사실 테마라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소재였습니다. 뭐 알미늄이랑 알미늄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스틸 섹터, 이쪽이 좀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24일장 기준으로는. 자, 근데 현재 시점에서 테마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강매도로 밀렸었던 인덱스, 인덱스라는 건 지수를 얘기합니다. 지수. 자, 강매도로 밀렸던 지수 안에서 가장 이제 핵심 종목으로 포함됐던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LG 등등, 이 주요 기업 섹터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역시나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그냥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커버링을 올리면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도 그래서 덕분에 최근에 이제 물렸던 흐름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수에 대한 흐름을 이어갔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고, 자, 카카오도 장 중에는 밀렸는데 일단 인덱스 자체가 반등해야 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승세를 갭상승으로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었다가 지금 32,500원, 제가 지지단가로 언급드렸던 게 32,000원 단가였는데 32,000원 단가 한 500원 전에서 먼저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75,600원 단가 수준까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지수 대비해서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이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오늘장 자체의 상승세는 굉장히 좀 더뎠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점에서 먼저 선반등을 치고 올라갔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96,000원대 수준의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오기 전에 먼저 상승세로 전환해서 상승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간에 그동안에 발생했던 과대 낙폭 구간, 그걸 이제 조금 일단락 보이면서 상승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이제 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지수.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거의 이제 8월 초까지만 해도 신고가 흐름이었거든요. 미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가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개별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신고가는 본 지가 오래됐고 거의 이제 올해 초 1월에서 2월 정도 2월 정도 때 신고가 보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지는 흐름만 보셨었죠. 계속 떨어지는 흐름만 보셨었고 그 뒤에 겨우 뭐 잠깐 조금 올라준 정도,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뭐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더 폭락할까봐 겁나던 부분을 약간 한 시름 났다 정도의 흐름, 자, 그 정도의 상승세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아예 뭐 상승장으로 꺾여가지고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이기에는 지금 아직 하락 추세가 그렇게 약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제 가속도는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도 물량 비중이 좀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저번에 이제 5월 달에 무너졌던 낙폭세 대비해서 이번에 가속도를 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좀 세게 주긴 했는데, 자, 그걸 다 총 고려했을 때 기준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낙폭 구간 대비해서 이번에 발생한 낙폭 매물 물량이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굉장히 미미하지만 소폭 비중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보실 때 삼성전자는 근데 오히려 이 추세가 가속화됐거든요.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굉장히 좀 세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가속화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점 만들고 한 번에 V자형 반등을 그려주지 않는 이상, V자형으로 그냥 스트레이트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다음번에 저가를 한 번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낙폭세가 심하게 안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9월 중순 정도 이내까지는
28만 원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차적인 투매세가 좀 덜 발생하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투매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문제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 보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상당량 뺐습니다. 뺐고 개인 기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투매세 던졌고 보유 비중 축소하고 있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조차도 팔고 있어요. 뭐 투신이야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고요.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고 연기금도 연일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만 이걸 다 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증시가 추후에 결국에는 꺾여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뭐 개인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개인들이 신용비율 문제로 청산 물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질 경우 그때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장기 보유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단타 성향이 좀 더 강했거든요. 옛날에는 단타 성향이 강했는데 현재는 기관보다 더 오래 끌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상화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실 볼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장기 보유가 가능했는데 기관들도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오히려 실제로 계좌가 손실이 나는데도 그냥 눈 감고 더 버티더라. 근데 또 그나마 이제 우량주를 중심으로 그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옛날에 작은 소형주로 단타 거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일단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버티는 성향이 강해졌다라는 거는 사실이죠. 팩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 비중이 이 과정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정말 돈이 많긴 많아요. 지금 시장에 외국인 기관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개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이 비중이 언제까지고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듯 저항 구간이 존재하듯 증시 입장에서도 저항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부동산 발로 무너지게 될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우리나라도 부동산 발로 국내 증시에 태워진 자산들도 응축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게임이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프 게임이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트렌드적인 부분.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저번 주에 이제 막 매수해도 되나요? 질문 주시던 분들 같은 경우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신규 편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날짜이 8월 19일 목요일장 기준으로 언급드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고가 베팅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이제 슬슬 벌써 기관들은 청산 포지션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에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기관이 매집을 강하게 진행을 했던 게 23만 원대에서 제일 강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3만 원대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2단가까지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 27만 5천 원대까지는 한번 빼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을 그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23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지금 아래쪽에서 우량 거래자들이 매수를 매집을 했던 단가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은 가능하면 수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현재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좀 심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7만 원까지, 27만 5천 원까지 빠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종목들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길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좀 좋지 않은 심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모더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히려 주목을 받았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히려 이제 청산 시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황제주로 등극을 했죠. 지금 100만 원대까지 도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를 올려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모더나 관련된 트렌드 그리고 이제 차기 백신인 노바백스의 변형 형태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물 이 두 건 다 시장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기관들은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공격적으로 물량들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로컬 생산 관련된 종목 섹터들로 옮겨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 생산 관련된 종목 저희 이미 톡방에서 편입을 했죠. 편입을 했고 로컬 생산 중점적으로 현재 트레이딩 포지션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장 평균적으로 시장 인덱스 대비해서 한 1.1%에서 1.5% 정도 더 추가 수익을 발생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종목들이.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현재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로컬 생산 중에서도 지금 로컬 생산 1차 밴더 쪽으로 이제 순서가 또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지금 24일장 기준 모니터링 드리고 있고요. 자, S&P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나왔던 게 지금 고용지표에 대해서 지금 9월 악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악화 아닌 쪽으로, 악화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번 주 목요일에 나왔던 수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장 기준으로 깔끔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보시면 목요일장 지표 발표 시점이었던 9시 30분, 9시 30분에 이제 발표됐었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이제 상승세 방향으로 꺾어서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쭉 계속해서 현재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증시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고용 인원들을 감축을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권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자, 현재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안 먹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백신이 델타 변이에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방어를 못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일부 맞죠.
현재 지금 1, 2차 투여했던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의 방어율이 떨어지고 그다음 람다 변이 그 이후에 다른 변이체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방어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아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최근에 이제 거의 한 60% 정도 60% 정도의 접종 진행된 상태였는데 자, 60% 정도의 접종이기 때문에 나머지 40% 사이에서 극도로 유행해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고 자, 다시 계속해서 나머지 40%한테 접종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일시적으로 반등 나온 확진자는 다시 감소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낙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천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델타 변이, 그 다음에 뭐 람다 변이 그 이후의 변이체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50%에서 60% 정도의 예방률을 평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자, 수학적으로 그냥 간단히 봤을 때 실제 미국에서 과거 고점 대비 한 40% 정도의 고점까지는 확진자 증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또 부스터샷으로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막는 방향으로 동시에 경제는 움직이면서 다시 여기다 방어를 실드를 치고 이걸 공격과 수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저런 행동은 하지 않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저렇게 이제 뭔가 극단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활동들은 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극단적인 편이다 보니까 자,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사지로 내몰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동시에 방어를 치면서 전진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증시 입장에서는 자, 증시 입장에서 고용지표 악화 안 된다. 악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바로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 축소를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상승 방향의 모멘텀을 더 가속화해주고 있죠. 그렇죠? 끌어내릴 모멘텀이 없어졌고 상승해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자,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줄 수 있는 패턴 그게 나온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S&P 입장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 입장에서 볼 때 골드는 오히려 이제 신고가 흐름을 올라갔죠. 결국은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1804선, 1804선 수준까지 이 골드 수치는 회복을 보인다. 골드 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증시 매도 모멘텀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청산 시점이 언젠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골드 입장에서는 상승해주는 게 맞다. 1804선 기존의 매도 모멘텀 무너지기 전까지 도달할 거다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상승해서 도달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은 일부 청산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1804선 도달하고 나서 자, 이렇게 일단 추세적인 움직임들 정확하게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보여줬고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 드렸던 오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얘기 드렸지만 61.5 라인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드려왔죠. 방송 돌려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61.5 라인 지지선이 있습니다. 61.5 라인 지지선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려왔는데 61.5 라인 지지 위에서 먼저 반등으로 전환해서 상승 방향 쪽으로 치고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일전에도 이제 매도 무너질 때 65 라인의 지지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65 라인 오기 전에 먼저 상승장으로 꺾어서 한번 반등을 보여줬었죠. 자,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분명히 신저가 흐름상으로 가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매도 가속도는 떨어졌어요. 매도 물량들 비중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반등 나와서 추가적으로 추세는
69.5 라인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단기적인 진동을 몇 번 보여주고 뭐 65 라인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69.5 라인까지 다시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하시면은, 자,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방향 쪽으로 지지받으면서 치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65.39, 그 다음에 63.85, 이렇게 좀 큰 라인들에서는 반드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떨어지게 될 경우 또 매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3.15 같은 라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현재 상승 추세 기준으로 볼 때 큰 그림에서의 지지선은 저렇게 되시고, 자, 상승 보이는 동안에 여러 차례로 나눠서 저항에 대한 구간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라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30분봉으로 좀 압축해서 트레이딩을 보실게요. 자, 추세를 보실 때 명확하게 보이시지 않는다라면은 차트를 압축해서 시청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67.2 라인,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저항 보여줄 수 있는 67.68 라인, 이 라인들 연속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는 저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9.2 수준까지 도달을 해주고 69.2에서 먼저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좀 전에 69.5까지 상승을 결국은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드렸는데 69.2에서 먼저 선회해서 내려갈 가능성도 소폭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 저항선이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3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고요. 자,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아래쪽 톡방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1일 단위로 계속해서 해외 선물을 짧게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1일 단위 포지션, 당장 오늘의 포지션이 궁금하신 분들, 큰 그림에서의 장기적인 지지 저항, 이런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들어가서 뭐 짧게는 15틱에서 길게는 뭐 50틱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톡방에서 해당 포지션들 매일 저녁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을 그어드린 거니까 장기적인 부분들은 지금 그어드린 선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골드. 골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실 때 지금 오늘장에 연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지가 아니라 그냥 박스권 흐름이고요. 결론은 이제 뭐 808선이 됐든 아래쪽 802.803 라인이 됐든 결국에는 상하방 중 하나로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계속해서 지지 매수다 하면서 매수를 치지는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라인은 지금 1907.7, 그 다음에 1902.1, 그 다음에 1805.9 이렇게 세 라인 가장 추천드리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를 고르자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제 골드가 하락을 보이게 될 경우 제일 깔끔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라인은 지금 1792 라인, 이 라인이 되실 겁니다. 1792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탄탄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시가 무너져서 내려오게 될 경우 이 라인에서 굉장히 강한 슈팅을 쏘게 될 거고요. 그 아래로도 보실 때 1778 라인, 워낙 이제 강했던 지지 라인이죠. 이거는 뭐 한 달 뒤에 쓰셔도 전혀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두 라인들 반드시 쓰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을 만약에 만들어서 쭉 더 추세가 발생할 경우 위에서는 1817.4 라인, 저 라인에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에 바로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다음 주 고용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 전에 지금 아래쪽이든 위가 됐든 지금 위에 매도 1817.4 혹은 아래쪽 1778 라인 둘 다 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 일주일 내로 도달할 수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5일 골드까지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 언급 드리려면은 달러 인덱스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자,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매도 모멘텀, 하락 추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가 연속되고 있는데, 자, 지금 추세도 뭐 거의 꺾일 일 없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지금 이번에 갑자기 횡보세로 확 돌아서서 옆으로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있습니다. 잭슨홀은 이제 각국의 연준 그리고 뭐 재정부에서 전부 다 모여서 관련된 통화 정책들을 회의하는 그런 심포지엄이죠. 그래서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통화 장기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가 오갈 텐데, 자, 이번에 가장 큰 테마는 2020년도부터 진행된 양적 완화. 각국에서도 전부 다 양적 완화들을 진행을 해왔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왔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과 금리 인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 조치, 이게 가장 핵심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적 완화랑 금리 변동은 통화 자체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 미국의 기축통화도 무조건 이제 본인들이 기준이고 나머지 나라는 다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해주는 겁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축통화라고 해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통화가 극도로 불안정할 경우, 불안정하고 다른 국가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경우, 기축통화로서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기축통화로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량에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만큼 다른 통화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자, 아무튼 결론을 내려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가능한 정책을 맞춰야 됩니다. 가능한 정책을 맞춰야 돼요. 본인들이 양적 완화 하겠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도 같이 되도록이면 양적 완화 하시고, 만약에 양적 완화를 다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즉 테이퍼링 방향으로, 회수 조치가 곧 테이퍼링입니다. 축소. 자, 테이퍼링으로 정책을 변화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정책 방향으로 변환을 해 주어야 본인들의 기축통화 가치도 유지되고 다른 국가들도 혼란이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에서 이걸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통화 정책을 맞추게 될 거고요. 이번 그래서 목금의 통화들은 가장 큰 변동 예상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인 통화 방향성 이번에 결정되고, 실질 이행은 이제 11월 늦으면 11월 진행 가능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연준이 만약에 테이퍼링이 됐든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테이퍼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8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거죠. 자, 우리나라도 다 맞춥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통화 정책 방향성에 다 맞춰서 움직이는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통화 움직임에 잘 맞추는 국가 중 하나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통화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달러 인덱스, 유로도 변동성 크게 갈 것이다. 자,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내용들 그리고 오늘장 제가 드린 저항에 대한 포지션은 거의 뭐 일주일가량도 쓸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활용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 포지션 궁금하신 분들은 톡으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내용들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매매 포인트 정확하게 정리해서 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윤진 대표였습니다.